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 총수가 20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아버지 정몽구 회장에 이어 3세 경영시대를 연 정의선 신임 회장은 인류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새로운 이동 경험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팀에 회계 전문 등 검사 5명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최대 160%까지 추가로 완화됩니다.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젊은 맞벌이 부부에게도 기회가 생기지만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스타항공이 605명을 정리해고하자 노조가 무기한 단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처벌은 미진한데 정리해고만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30회 넘게 헌혈을 하면 받는 훈장, 헌혈 유공장 납품을 지난 5년간 한 업체가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등 업체와 꾸준히 입찰 경쟁을 벌이는 경쟁사는 가족이 운영해온 사실상 같은 업체였습니다. MBN 단독 보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감동을 줬던 컬링 대표팀 팀킴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논란이 휩싸였던 경북체육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때도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병 제대할 정도로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던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려고 관련 절차를 어겼는데 알고 보니 이 선수는 전 컬링연맹 부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그룹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인 고 정주현 명예회장의 직접 발로 뛰는 현장 경영을 그대로 닮았다고 하죠. 미래 먹을거리인 친환경차, 도심형 비행기, 로봇 등 첨단 모빌리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신임 회장의 취임 일성은 고객 존중입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으로서의 자동차에서 벗어나 기업의 모든 역량을 자율주행에 집중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이동 경험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정 신임 회장은 2년 전부터 사실상 그룹을 이끌면서 새로운 이동 경험, 이동의 자유를 주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으로 체질 변화를 꾀해왔습니다. 싱가포르의 미래차 실험실인 글로벌 혁신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것도 미래 모빌리티에 맞닿아 있습니다. We will also establish a system offering drives mobility services with the aim of enriching their lives.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선두를 유지하면서도 테슬라와의 전기차 격돌에서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관심입니다. 지난 2005년 기아차 사장을 시작으로 경영 일선에 전면 등장했던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일궈낼지 국내외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그룹을 대표하는 정점에 오르면서 대한민국 재계의 세대 교체가 마무리되는 모습이죠. 삼성과 SK, LG 등 4대 그룹 모두 40대와 50대 젊은 총수가 이끌게 된 건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3세 경영시대의 의미와 그 과제를 이상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제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총수는 모두 4050 세대가 막중한 짐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59세로 맏형이고 LG의 구강모 회장이 42세로 가장 어립니다. 이들 젊은 총수들은 개인적인 친분과 사업적인 교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정의선 회장은 삼성과 SK, LG의 배터리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차세대 사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기업 문화가 아닌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지향한다는 점이 총수 1, 2세대와 확연히 다른 점으로 꼽힙니다. 어떤 그룹이든 젊은 총수들의 성패는 기존 사업의 4차 산업 연계나 4차 산업에서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달려 있습니다. 격변기에 과연 어떤 리더십이 더 좋으냐, 강력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한국적 상황에 특히 맞춰본다 그러면 성과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 방향성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모바일 등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진 경영 환경에서
젊어진 주요 그룹들의 본격적인 혁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다수의 증언과 문건을 확보해놓고도 수사를 뭉개고 있다는 비난에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통 검사를 추가해달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요청을 했죠. 원래 검사 파견 권한은 총장에 있었지만 추 장관 취임 이후 장관 권한으로 바뀌었거든요.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까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틀간 고민한 추 장관 결국 5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지검도 검사 18명으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검사들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요청한 수사팀 증원을 대검찰청이 건의해 법무부가 승인한 겁니다. 추가 파견되는 5명의 검사는 회계와 금융범죄, 국정농단 등 각종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검사들입니다. 최재순, 최종혁, 김창섭 검사는 각각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MB 수사를 담당했고 남대주 검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남재현 검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검사입니다. 법무부는 수사 진행 상황과 검경 수사권 개편 준비 등 업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파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전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윤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윤 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하나은행 등 금융권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김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한테 2018년에 2천만 원 받은 거 맞으세요? 수사팀 증언과 함께 관련자 소환이 이어지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이 옵티머스 펀드 수사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은 3명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속 기소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부인 이모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옵티머스 주식 10만 주를 차명으로 소유한 데다가 자회사들의 사회이사로 활동한 이력도 있는데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인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대표입니다. 정 전 대표는 펀드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관계 인사 로비는 물론 옵티머스를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연결해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정관계 로비의 창구 역할을 했다고 주목되는 인물 신모 연예기획사 전 회장입니다. 옵티머스 측이 서울 강남의 사무실을 빌려 수천만 원의 월세와 고급 외제차까지 지원해 주었는데 정작 신 회장 본인은 억울하다며 곧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런데 옵티머스 로비 의혹이 불거졌을 때 고문으로서 그냥 자문만 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로펌이 옵티머스 측 관계자를 변호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670억 원이 공공기관 채권이 아닌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을 놓고 서울 남부지검 등이 수사를 벌였지만 옵티머스 경영진은 처벌을 받지 않아 대규모 피해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취재 결과 서울 남부지검 수사 과정에서 옵티머스 관계자 유모 씨의 변호를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소속돼 있는 로펌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 총장 측은 법률 자문만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수사에는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고 변호를 한 겁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수억 원 규모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 관계자는 옵티머스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최고위직을 지낸 전관 변호사들이 전방위로 로비를 벌였다는 설이 무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 로펌 측은 당시 사건은 건설사 인수 과정의 범법행위 수사였을 뿐 이번 옵티머스 사건과는 무관하며 수임료 관련된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남부지검 수사 당시 변론 과정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 보도 이전까지도 이번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라고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라임 관계자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주지 못한 걸 의식한 듯합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 펀드와 라임 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빠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언급으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7월 청와대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이 지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옵티머스 펀드 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느냐는 지적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사업 인허가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옵티머스 펀드 로비 의혹에 대해 수준 낮은 음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무기기 지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대권 지지율 1위인 이낙연 대표가 뭐가 아쉬워 수십만 원을 받았을까라며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간 강제징용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 간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만나서 풀어야 한다며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부산 요양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등 53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제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환자 가족들은 면회도 못하게 해놓고는 병원에서 감염을 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한 명씩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이 병원에서만 직원 11명과 환자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숨졌는데 사망 후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최초 확진자인 50대 간호조무사는 지난 8일 발열 증상이 있었지만 이틀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더 걸렸습니다. 보건소에 갔으면 좀 빨랐을 것 같은데 일반 병원에 갔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었고. 확진자의 80%가 넘는 43명이 병원 2층에서 나왔습니다. 80대 이상이 29명이나 될 정도로 확진자 대부분이 고령인데 치매 환자가 많아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온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가족들 면은 먹으면서 직원들이 그렇게 코로나를 퍼뜨리냐고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엄마 중증이니까 면역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가 돌아가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병원에선 최근 한 달 사이 8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중 4명이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쓴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처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다시 전수검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상은 수도권 지역으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종사자, 노인 주간 보호시설 이용자들입니다. 종사자 13만 명, 시설 이용자 3만 명까지 모두 16만 명이죠. 비수도권도 검사할지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세 버스를 운영할 경우 탑승객 명단을 다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탑승객이 버스 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버스 운영자는 사업이 정지됩니다. 위험 요인을 관리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거죠. 신규 확진자는 사흘간 100명 안팎을 오갔는데 해외 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다시 또 큰 원인이고 또 한국이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소문이 나다 보니 어학연수 등으로 오는 외국 학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해외 유입 확진자는 31명입니다. 이틀 연속 30명대인데 해외 유입 사례가 30건을 넘긴 건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2달 반 만입니다. 부산 외항과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선원 14명 집단 감염과 어학연수차 입국한 네팔인 11명 무더기 감염의 영향이 큽니다.
최근 발생한 해외 유입 확진자 대부분이 외국인인데 방역 당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들에서 확진율 자체가 높아지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 속에 대학교 어학당의 유학 문의가 계속되는 등 우리나라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도 많아 국내 전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냥 다들 오고 싶어 하긴 하죠. 계속 지속적으로 국내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죠. 하지만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 대부분이 검역 과정이나 자가격리 중 확인돼 국내 전파 우려는 적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에 신청을 하려면 집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 소득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되죠. 정부가 무주택 신혼가구의 90% 이상이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약 자격이 안 돼 주택 매매에 나서는 이른바 영끌족을 줄이기 위한 건데 경쟁만 더 치열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현재 3인 가구가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최대 소득은 맞벌이 기준 월 730만 원입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수준인데 맞벌이 소득치고는 다소 낮은 기준이라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결국 이 기준을 16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전소득으로 월 890만 원가량을 버는 이른바 억대 연봉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기회가 생깁니다.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의 신혼부부 자격 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 1,000가구, 민영은 6만 3천 가구 특별공급 기회가 정부는 이와 함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기존 최대 130%였던 걸 최대 16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이번 조치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소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준 물량이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불과한 데다 특공 자체가 전체 공급 물량에서 20-30%에 그치는 만큼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절대 공급량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부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 완화가 된 사람들은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뀐 소득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와 태릉골프장,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렇게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늘면 걱정되는 건 전세입니다.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집을 한 번 보기 위해 줄을 서는 일까지 벌어졌죠. 홍남기 부총리는 팔려던 집은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해서 계약을 마치지 못하고 한편 자기가 살던 전셋집에서는 나가야 하는 한마디로 자신이 총괄한 정책 때문에 본인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수요자들이 씨가 마른 전셋집을 보기 위해 문 앞에 긴 줄을 섰습니다. 모두 9팀이 이날 집을 봤는데 그중 5팀이 마음에 들어해 제비까지 뽑아 새 임차인을 정했습니다. 주변보다 싼 전세금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코로나19 때문에 3주 만에 집을 보여주면서 수요자들이 일시에 몰린 겁니다. 와서도 한탕 칠 수 있으니 저희는 웬만하면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꼭 하실 분만 오시라는 뜻으로 했더니 많이 오신 거예요. 그 시간에 전세도 좀 싸게 나와 있고.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역시 마포구 전셋집 계약이 만료돼 새로 집을 구해야 하지만 전세금은 이미 2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이렇게 전세난이 심해지자 시민단체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0년을 분석해보니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 이후에 전세금도 따라 올랐는데 강남 아파트값이 3년간 56%나 급등했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거 아니냐. 부동산의 거품을 빼지 않으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전세 대책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올해의 절반 아래로 급감하는 데다 시중에 여전히 돈이 풍부해 집값, 전세금, 동반 상승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직원 605명에 대해 대규모 정리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남는 직원이 590여 명이니까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처벌은 미진한데 정리 해고만 계획대로 진행되자 노조는 단식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미 이스타항공 관련 협력사 인원들은 아예 공중 분해된 상태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스타항공이 노동자 605명을 정리 해고하자 조종사 노조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업을 한 적도 없습니다. 회사를 점거해 농성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제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 해고자를 포함하면 640명, 여기에 며칠 뒤 정비 인원까지 더하면 1,700명에 달했던 직원 수가 400명 남짓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수백 명에 달했던 협력사 직원들 역시 이미 계약이 끊겨 일터를 떠났습니다.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임금이 체납이 되고 각종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비라든지 이런 게 여력이 전혀 없어져서 6월 말 7월 초 이때부터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일을 했었고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여당 그리고 정부가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조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의 314억 원 임금 체불과 4대 보험료 횡령, 퇴직연금 65억 원 미납 의혹 등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 측은 재매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지만 높은 매각 대금을 챙기기 위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국회 농성장이 차려진 건 지난달 3일. 한 달이 넘었지만 정리해고자 보호 방안은 나오지 않고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단식 농성장이 됐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일본의 압박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현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우선은 철거를 피하게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철거 반대를 호소하며 독일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수도 미테구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의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미테구청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테구청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각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소녀상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과 슬픔이요 후세 교육의 심장입니다. 세계 양심의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では慰安婦問題について政府の考え方、これまでの取り組み、これをさまざまな形で国際社会に対して説明をしてき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引き続きそうした努力を行っていきたいと。 일각에서는 애초 미테구청이 문제 삼은 소녀상 비문을 수정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지금부터는 MBN 단독 보도 이어드립니다. 헌혈을 30회 이상 했을 때 적십자사가 주는 훈장을 헌혈 유공장이라고 합니다. 취직이나 진학 시 서류에 적거나 군인의 경우에는 인사 자료로도 확인이 되죠.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한 업체가 유공장 사업을 독식해왔습니다.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도 포착이 됐죠. 먼저 김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 30회, 50회 등을 달성할 때 수여하는 헌혈 유공장. MBN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A 업체가 납품을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혈 유공장 업체 지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2017년부터 3년 동안은 A업체와 B업체 두 곳만 응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A업체가 먼저 입찰하고 10여 분 뒤 B업체가 더 높은 금액을 써내 경쟁에서 패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다른 경쟁사의 진입이나 까다로운 조건과 감사가 따라붙는 수의 계약을 피하기 위해 A업체와 B업체가 협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올해 3월 입찰에선 경쟁사가 얼마를 써냈는지 여부를 미리 귀띔받은 듯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약 4억 원대 사업 입찰에서 B업체가 먼저 입찰에 나서고 오후 중 타 업체가 나타나자 다음날 A업체는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을 써내며 결국 계약을 따냈습니다. A업체는 지난 5년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모두 30억 원어치의 유공장 제작 사업을 따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결국 한 업체가 5년간 사업을 독점하는 동안 매번 2위로 탈락한 업체도 똑같은 업체였다는 게 되죠. 이 두 회사를 확인해 봤더니 두 업체의 사무실은 불과 3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임원 명단에서도 같은 이름들이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딸이 양쪽에서 임원을 하기도 했죠. 이어서 조창훈 기자가 역시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5년 적십자사 헌혈유공장 입찰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경쟁했던 A업체와 B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A업체 사무실에서 30m 정도만 이동하면 이렇게 B업체 사무실이 나옵니다. 하지만 외부에는 유공장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된장을 만드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류제조 신고 2년 만에 훈장 제조업을 추가한 B업체는 공장 주소가 A업체의 본사 주소와 같습니다. A업체의 임원이 그대로 B업체의 임원 명단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아버지와 딸이 두 회사에서 번갈아 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은 두 회사가 다른 회사라고 주장합니다. 완전 다른 회사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찍는 거는 뭐 다른 회사는? 근데요, 이런 여기는 저기 다 동네 사람이 다 알거든요. 겉으로만 경쟁 입찰일 뿐 사실상 수의 계약으로 한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헌혈 유공장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헌혈자에게는 커다란 명예와 영광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유관부서와 법률자문을 준비 중으로 담합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손해배상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목사가 미성년자 신도를 상대로 어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수년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 보도해드렸는데 이 목사는 놀랍게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이모부였습니다. 보도가 나간 직후엔 이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또 다른 여성 신도가 연락을 해왔죠.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0대 김모 여성은 중학생이던 당시에 교회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성폭력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날 계획적인 거였어요? 충동적인 거였어요? 계획적인 것은 전혀 아니었지. 그럼 충동적인 거였어요? 용서해주라. 놀랍게도 해당 목사는 피해 여성의 친척이었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기도 해서 부끄럽고 밑으로 알리긴 했는데 사실은 그 목사가 저희 이모부거든요. 하지만 해당 목사는 MBN과 통화해서 말을 바꿉니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지금 변호사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피해자가 또 나왔습니다. 30대 박모 여성도 해당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나오라고 해서 볼에다 뽀뽀를 하라고 하셨고 저는 무서웠으니까 그냥 했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리셔서 그냥 입술에 할 수밖에 없는. 평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죠. 경찰은 MBN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거쳐 해당 목사를 조만간 입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최근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갓갓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으면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런데 일베로 알려진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 아동 성착취물 영상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일간 베스트 커뮤니티에 이상한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3개의 GIF 파일과 함께 성교육 실습 과정이라는 설명도 적혀 있었는데 다름 아닌 해외 아동 성착취물 영상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는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자의 구글 아이디만 나온 채 별다른 인적 사항이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현재 구글 측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적절한 콘텐츠가 올라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일베 사이트는 차별, 비하 등의 내용이 담긴 글 2,870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체 건수의 약 37%를 차지했습니다. 문제가 잇따르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갓갓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걸 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껴야 하는데 사실 그 경계선을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착취라는 행위를 어떤 놀이문화로 인식을 한다든지 혹은 나에게 허용되는 어떤 음란물, 허용되는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인식들,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짚어나가야 할. 올해 초 큰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시민들의 불안함은 다시 커져만 갑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자기 옷에 불을 붙이고 건물의 발전실을 폭파하려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정신병원에 보내달라. 그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워져 있는 구급차 뒤로 순찰차가 들어오고 경찰이 내리더니 30분 넘게 지나서야 돌아옵니다. 지난 8일 40대 남성에게 건물 지하를 폭파하겠다는 신고를 받고 남성을 체포하러 온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정신병원에 가기 전 건물 지하를 폭파하겠다며 자신의 옷에 불을 붙이고 건물 지하 발전실로 침입해 문을 잠갔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창문을 깨고 진입해 남성을 제압했고 옷에 붙은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범행은 막았지만 불이 발전실에 옮겨 붙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쓰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화기를 뿌리고 좀 난동을 부리셔가지고 경찰 쪽에서 마지막에 테이저건 통해서 진압하고 강제 진압을 당한 상태로 연행을. 이 남성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방화 미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공원에서 시설물 철거 도중 굴착기 구조물이 떨어져 일하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굴착기 그 앞부분에 달린 바구니 부분이 추락한 겁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원입니다. 공원 한쪽에 굴착기 한 대가 놓여 있고 입구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공원에서 시설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굴착기의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흙을 담는 바구니 모양의 굴착기 버킷이 추락해 작업 중이던 직원을 덮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20대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직원이 굴착기를 진입을 하기 위해서 경로상에는 그물망을 해체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난 겁니다. 숨진 직원은 양천구청 측이 발주한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전모 착용 여부와 굴착기 운전기사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2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감동을 줬던 컬링의 팀킴 기억하시죠? 팀킴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논란에 휩싸였던 경북체육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때도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병 제대할 정도로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던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려고 관련 절차를 어겼는데
알고 보니 이 선수는 전 컬링연맹 부회장 아들이었습니다. 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이 단독 입수한 지난 2017년 경북 컬링협회의 컬링 대표 선수 선발 관련 내부 문건입니다. 2월에 만들어진 이 문건에는 김모 씨가 경북체육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당시 김 씨는 군복무 중이라 소속팀이 없었습니다. 경북체육회와 계약은 문건이 만들어진 한 달 뒤인 3월 21일에야 했는데 스트레스성 탈모로 의병 제대를 한 직후였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나 결국 1차 선발전에는 뛰지 못한 김 씨는 그해 4월에 있었던 2차 선발전에 이름을 올렸고 팀이 최종전까지 승리하면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경북체육회도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21일부터 만약에 계약이 됐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대표를 선발전을 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참가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 씨의 전역 사유인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는 최근 5년 동안 전군에서 5명만 있었고 실업팀에서 의병 제대 후 국가대표 선수로까지 선발된 것은 김 씨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국가대표 선발 배경을 두고 김 씨가 당시 컬링 대부였던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고 국가대표가 된 것은 아주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 요구와 국회의 지적을 받은 경북체육회는 연말까지 선수 선발과 관리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재개됐지만 백신 물량 부족으로 발길을 돌린 사람이 많습니다. 코로나까지 유행을 하다 보니 아예 내 돈 내고서라도 독감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유료 독감 백신 값은 병원마다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홍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독감 백신을 맞기 위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접종을 위해 건강검진센터에는 온종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찾아오면서 이렇게 건물 옆까지 대기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상온 노출 여파로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접종을 서두른 탓입니다. 26일부터 무료 접종 대상자가 되는 만 62세가 넘는 어르신들도 혹여 접종을 받지 못할까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불안한 마음에 무료 접종까지 날짜를 안 기다리시고 그냥 돈 내고 맞고 가시는 경우가 엄청 많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돈 내고 맞겠다 그랬어요. 나중에 또 뭐 백신이 부족해서 못 넣었더니 막 하고 그러다가 또 감기 걸리고 그러면. 백신 접종에 드는 비용 역시 병원마다 다릅니다. 규모와 공급받는 백신을 만든 제약회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 어떤 병원은 2만 5천 원, 대학병원은 6만 4천 원까지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당국은 백신 유통 과정에서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는 충분한 물량을 각 의료기관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수처 입주 예정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 입장도 분명히 했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추천보다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정신이 없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공수처 입주 예정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인 7월 15일을 훌쩍 넘기고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압박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추천 시한은 오늘 26일로 못 박았는데 이마저도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11월 중에 단독으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제안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보다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심이 많은 국민의힘은 잡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선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던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과 김선동 사무총장은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염두에 둔 듯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사퇴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다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쓴 것 같아요. 잠재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인 오신환 전 의원 역시 경선준비위원 제의를 받았지만 고사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두고 지도부 갈등설까지 나오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둘러싼 당내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외교부 재외공관을 상대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도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는데 외교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동규 기자입니다. 외통위 국정감사에선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상진 주 뉴질랜드 대사는 사건 초기 대사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현재 상호 동의하에 다시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본부에서 전 재외공관에 적용된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0일 이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저희 공관원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엇갈린다며 뉴질랜드 측이 요구하는 가해자의 현지 법정 출석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지 않느냐는 건데 외교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일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소에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쉽지는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비핵화에 해결 없이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동의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타이핑 답장입니다.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아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송글씨를 썼다는, 그래서 대통령에 답장했다는 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유족들에게 등기 우편으로 A4 한 장짜리 답장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편지가 친필이 아닌 타이핑된 편지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친형은 어제 언론을 통해 대통령 친필 서명 하나 없는 컴퓨터 타이핑 편지였다며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불만을 드러냈었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도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면피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고인의 친형이 또 기자회견도 했죠? 네, 맞습니다. 친형은 숨진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조사 중인 해경의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신속히 수사를 끝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 편지를 공개하고 또다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미 들었던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좀 더 새로운 내용이 좀 많이 담길 줄 알았는데 그간에 들었던 내용이라서 약간은 좀 실망을 좀 했죠. 네, 반면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유족 측의 대응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족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 SNS에는 국정에 바쁜 대통령이 친필로 답장을 하느냐부터 옛날 같았으면 빨갱이 가족이라고 수사받았다는 악성 댓글도 달렸습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청와대는 타이핑 여부가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편지 내용이 중요하지 봉투나 글씨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고등학생에게 마음을 담아 답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 서한은 대통령이 유필로 먼저 쓴 다음 비서진이 받아 타이핑을 한 뒤 전자 서명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 정상에게 보내는 친서 역시 마찬가지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빌 게이츠에게 보낸 서한도 모두 타이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군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예형 논쟁. 무슨 말입니까? 네, 정부 여당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진중권 전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사이에서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두 사람의 설전은 진 전 교수가 일본 유학 다녀오면 친일파가 된다고 한 조정래 작가를 비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박진영 부대변인은 진중권 씨의 조롱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광기에 이른 듯하다며 예형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리 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형이 누굽니까? 네,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중국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네, 조조, 유표, 황조 등 당대 권력자들에게 거침없이 독서를 퍼부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 조조에게는 승상운운하면서 황제를 속이는 너보다는 내가 낫다고 하고 조조의 수하들에게는 너희들은 모두 똥통 속에서 꾸물거리는 구덕이라는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주변의 미움을 많이 샀겠죠. 네, 결국 독서를 퍼붓다가 황조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네, 진정 교수는 계속 그러면 목줄을 끊어놓겠다는 민주당의 협박이라면서 공당에서 일개 네티즌의 페북질에까지 논평을 하는 것은 해괴한 일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예, 그래서 박 부대변인이 과대망상이라고 맞받아친 거였군요. 이게 또 이대로 끝날지 계속 갈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다음 키워드는 영국 남자입니다. 뭐 한국 남자도 아니고 왜 영국 남자입니까? 네, 구독자가 40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유튜브 채널인데요. 네, 채널 이름처럼 영국 남자가 한국 음식이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구독자 대부분은 한국인인데 방송 수익으로 인한 세금 전액은 영국 정부에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영국 기업 등록소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순자산이 2년 동안 4배 가까이 늘었고 세금도 작년에만 2억 원 넘게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건데 박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매출은 한국에서 99%, 8% 한국에서 올리는데도 세금은 영국에 낸다. 세계 각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고 논의 중인 디지털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관점에서도 좀 더 연구를 진행하고 우리도. 네, 유튜브 회사가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으면 우리나라는 세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버는데 세금은 그쪽 나라에 다 낸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전정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요즘 아침에 무척 춥죠.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커진 일교차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부과를 찾는 환자가 크게 또 늘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산공원의 울긋불긋 가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에 어느새 겨울 외투가 등장하고 아이스커피 대신 따뜻한 음료가 더 어울립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나올 때는 가디건 같은 거 좀 이렇게 두껍게 입고 보리차 같은 거 따뜻하게 데워서 가방에 넣고 다녀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연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를 넘는 등 10도 이상 커진 일교차 탓에 병원을 찾는 이도 부쩍 늘었습니다. 감기나 비염 환자뿐 아니라 아토피나 건선 등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단 뭐 목이라든지 그 얼굴 주변이 좀 빨개지고요. 빨개지고 상당히 좀 가렵고 아무래도 긁다 보니까 긁으면 각질도 많이 올라오고. 일교차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와중에 건조한 공기까지 더해진 탓인데 적정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바디 클렌저를 좋아하고 때 미는 걸 좋아해서 너무 빡빡 닦는데 그냥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해주고 바로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크림을 많이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추운 아침이 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두루마리처럼 돌돌 말리는 TV부터 화면이 가로로 접히는 폴더블 폰까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통념을 깨는 신제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팔 게 아니어도 말이죠. 서영수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TV 화면이 두루마리를 펴듯 박스 위로 나타납니다. TV를 보지 않을 때는 박스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난해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뒤 이달 국내 출시를 앞둔 일명 롤러블 TV입니다. 가격은 무려 1억 원을 웃돌지만 V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초청 행사는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이 롤러블 기술은 화면을 사라지게 하여 벽에만 있던 TV를 어떤 공간에서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공간의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미 화면을 반으로 접거나 가로로 돌리는 새로운 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돌리거나 뭐 이렇게 꺾고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신기해가지고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이렇게 호기심인가 그런 것 때문에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앞다퉈 혁신적 형태의 제품을 내는 이유는 당장의 판매 성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에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혁신성을 가져야만이 고객들한테 차별화된 어떤 이미지, 상징성을. 다만 혁신적인 제품이 대중화되기까지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 고도화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애플이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출시한 뒤 우리나라엔 한 달 후에나 시판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밖엔 채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5G망을 시험대로 삼겠다는 의도 같죠. 길기범 기자입니다. 애플의 신작 아이폰 12 시리즈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향수를 자극하는 초기 버전으로 돌아갔고 세계 모델을 출시했던 관행을 깨고 미니 모델을 하나 더 내놨습니다. 아이폰 시리즈로는 최초로 5G도 도입했습니다. Today is the beginning of a new era for iPhone. 5G will bring a new level of performance for downloads and uploads, higher quality video streaming. 매번 2차 이후 출시국에 속해 한동안 기다려야 했던 한국은 이번에 인도와 함께 1.5차 출시국으로 꼽혔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국가인데다 5G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다음 주 사전 예약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정식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만 LTE보다 부담스러운 5G 요금제는 흥행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LTE 요금제로 아이폰 12를 쓰는 방법 등이 벌써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에 대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좀 뭔가 의무적으로 5G를 사용하게 해서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게 없죠. 충전용 어댑터 등 액세서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가격은 그대로라 체감 비용이 비싸졌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투자 열기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주식형 펀드에서는 돈이 반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부터 펀드와 주식 투자를 함께하는 직장인 김모 씨. 최근 매달 적립식 펀드에 내는 돈을 반으로 줄인 대신 주식 직접 투자를 늘렸습니다. 펀드보다 수익률이 더 나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차라리 제가 직접 운영한 게 낫겠다. 핫한 종목을 하나 정해서 제가 투자를 하면은 하루 만에라도 30%까지는 가능한 거니까. 실제 국내 주식형 펀드에 들어간 돈은 연초보다 14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3월 증시 폭락 때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로 펀드 설정액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주식 시장이 좋다니까 옛날에는 그걸 펀드 난 모르니까 펀드 했었는데 지금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직접 내가 할게라는 분위기가 된 거고.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44조 원, 코스닥에서 14조 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린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 방식이라든지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는 기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주가 하락기에는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워 자칫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펀드 같은 간접 투자 비중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 나란히 1, 2위에 올랐습니다. 가수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K-팝이 주류 장르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티스트 100은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음원 성적과 음원 판매량, SNS 활동 등을 종합 집계합니다. 차트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여성 그룹이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위는 방탄소년단이 차지해 K-팝 그룹이 빌보드 차트 최상위권을 나란히 점령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소수 팬덤만의 인기가 아니라 훨씬 큰 저변으로 퍼져나갔고 미국 사회에서 자리 잡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빌보드는 앨범 전체에 대한 성적을 집계하는 빌보드 200, 개별 노래에 대한 순위표인 핫 100, 그리고 이 두 차트와 SNS 성적을 종합한 아티스트 100 차트 등을 집계합니다. 최근 블랙핑크가 발표한 정규 앨범 D 앨범이 11만 장 판매를 기록하며 앨범 차트 2위를 기록하자 자연스럽게 아티스트 차트도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듀오 그룹, 톱 소셜 아티스트 등 2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풍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찾아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형 ICBM을 담당하는 미사일 부대 전략군 사령관도 교체를 했죠. 성과를 잘 내 승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함경도 검덕지구를 찾았습니다. 함경도 검덕지구는 약 3억 톤의 매장량을 보유한 북한 최대의 광산이 위치한 지역으로 김 위원장은 생각보다 피해가 대단히 크다며 인민이 뒤떨어진 생활 환경에 살게 한 것에 심하게 자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세기도 훨씬 전에 건설한 살림집들이 아직 그대로 있다고. 우리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삼지연시 다음 가는 국가적인 방산 도시로. 김 위원장은 당 창건 열병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인민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말하는 등 애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이고 대북 제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 지도가 직접 나서서 한다는 것은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이 담긴 것으로. 김 위원장은 신형 ICBM 공개에 이어 미사일 부대를 이끄는 전략군 사령관을 김정길 상장으로 교체하는 등 군부 개편을 단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수단으로 언제든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으로. 김정길 신임 전략군 사령관이 5년 만에 소장에서 상장으로 2단계 승진한 건 그만큼 미사일 부문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고 인기 실내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프로배구의 이번 주말 개막을 앞두고 남자 선수와 감독들이 모여 입담을 겨뤘습니다. 컵대회에서 깜짝 우승해 파란을 일으킨 만년하위팀 한국전력에 결연한 각오가 돋보였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2시즌 연속 정규리그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지난달 컵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확 바뀐 전력을 뽐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이적한 베테랑 박철우 영입 효과에 패배 의식까지 걷어내면서 판도를 바꿀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자신감을 크게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들 선수들이 다 힘을 가지고 있고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탈리아 출신 로베르토 산텔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대한항공은 단연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고 한 팀이 대한항공이 제일 잘할 것 같고요. 나머지 다 다크호스가 될 것 같고요.
스스로도 빈틈없는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좀 안정적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공격적이나 뭐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새로 지휘봉을 잡은 감독들은 엉뚱한 얘기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여자 팀을 왜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남자 프로배구는 이번 주 토요일 지난 시즌 1, 2위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전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 강소희가 MBN 여성스포츠대상 9월 MVP를 수상했습니다. 강소희는 지난달 열린 프로배구 컵 대회에서 소속팀 GS칼텍스를 우승으로 이끌며 MVP를 수상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퇴근길 옷깃을 스치는 바람이 아침보다 꽤 차갑게 느껴지셨죠? 저녁부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밤부터 북서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6도, 대관령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중부 내륙 곳곳이 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봉화 1도 등 남부 내륙 일부 지역도 5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동해안에서는 자정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다만 서해안을 따라서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낮에는 서울 17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 기온 광주와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이나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탈리아 외딴 섬의 농장 주인이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농장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숙식은 제공하지만 따로 월급은 없는 어찌 보면 박한 조건이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무려 3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대부분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고통을 호소하면서 인적도 물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제발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하네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